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 상황과 쟁점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찰 출신이시고 현장 감식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제 현장 감식이 진행됐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죄 발생 시 현장 감식은 범인, 범행 방법, 동기와 관련된 자료 수집에 치중하지만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진, 영상 촬영 외에도 3D 스캐너를 이용한 현장 입체 촬영도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고 당시의 밀집도와 위험도를 분석해서 사고 자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일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고 직전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 사고가 이렇게 커진 것은 군중 속에서 뒤쪽에서 누군가 밀었다. 이런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경찰이 들여다보겠죠. 경찰이 다수의 목격자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을 촬영한 CCTV, 그 외에도 SNS에 올라온 영상 등도 대폭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리를 녹음하지 못하므로 SNS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 사건 당시 장면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의 소리도 들어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발언과 행동이 나오게 된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밀어라는 발언이 나오고 실제로 민행위가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는 세계 음식 거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인파와 이태원역에서 나와 위로 올라가는 인파가 뒤섞인 현장이었습니다. 뒤로라는 일각의 소리를 밀어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발언과 행동의 맥락을 살펴보고 의도적으로 민행위가 포착된다면 이때는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의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그 리포트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그 용어도 나오던데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더 해주시죠. 일단은 누군가를 민행위가 의도에 기반한 행위라면 그 자체로 입건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대형 참사이긴 하지만 민행위 자체가 사람들의 죽음과 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서 의도적으로 민행위가 입증된다면 과실치사상 책임은 벗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해치사나 살인으로 의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사정까지도 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사상을 넘어선 혐의는 추가적인 고의 입증이 남아있는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행동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를 민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경찰이 뭐 CCTV나 SNS에 올라온 영상들 그런 것을 보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저도 이제 비슷한 영상을 봤는데 누군가는 좀 주동을 하고 누군가는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보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 조사가 뭐 특정인을 지목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실제로 외력을 가한 주체들이 다수 있을 때 처벌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행동에 가담한 자들은 다수라고 하더라도 그중 주도한 사람을 중심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먼저 주도한 주체들이 있고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함께 민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도한 사람들의 한정에서 입건해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도 없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수사 실무 현장에서는 주도한 몇몇에 대해서만 입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은데요. 사람을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수사 기법상 인물이 영상에 특정되었다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사람은 찾아냅니다. 사람을 찾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의 이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손짓을 비롯한 행동 그리고 언사의 어조 등을 통해 당시 행동에 어느 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경찰이 감식하면서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입체 영상을 구현하게 되면 네. 볼륨감과 높낮이, 사고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구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림으로써 발생하게 된 사고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 누군가가 넘어지고 연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이 사건 재구성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저희 취재기자도 얘기를 해줬지만 당시 골목이 좁은 데다 불법 건축물도 있고 그리고 뭐 의자 같은 그런 집기류들도 막 놓여져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통행을 방해해서 사고를 더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불법 테라스 설치나 예.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방치해두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처벌 법규를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를 통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보고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테라스나 테이블 설치를 통한 영업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평소에도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처벌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예. 이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둠으로 인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끼친다는 사정이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로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입건과 수사, 재판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게 쪽으로 이제 그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가게의 영업하는 뭐 요원들이랄까 이렇게 가드 이렇게 막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는 증언들도 있더군요. 네, 그와 같은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가게로 들어오게 허용해 줬으면 일부라도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를 두고 우리나라 현행법제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작위범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라 보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선행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에게만 그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서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규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만 도입하고 있지 일반적인 세계 추세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이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사고 당시 현장에서의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여론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헬로윈 축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무슨 주체가 있는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정부와 지자체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 또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행 재난안전법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지역 축제,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도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행안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주최자가 존재하는 행사를 전제로 주최자가 안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국가, 지자체, 경찰, 소방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구체적인 규범 자체가 주최자가 존재하는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지 못한 행사의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모두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특히 재난을 예측해서 대응할 조직을 정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방임, 이를 완전히 놓아버림 수준에 이를 정도라면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할로윈 예. 데이였고 전날 밤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조치를 취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포괄 의무 규정 조항으로부터도 법적 책임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법적 책임은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이 될 수 있죠. 물론 현재로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의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난안전법상 포괄적인 일반 의무 조항으로부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히 놓아버린 방임의 수준이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 게 이 할로윈만은 아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명동에도 이제 꽉 차 있고 뭐 월드컵 때 이제 응원할 뭐 그런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이제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재난관리기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이 규정들을 좀 명료하게 이번에 개정할 필요가 있겠군요. 명료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리 사전에 대비만 한다면 수백만이 도로에 나와도 훌륭하게 행사를 치러낼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법규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릴 만하는 상황, 그로 인해 재난이 예측될 만한 상황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관할 여러 곳을 직접 비추는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행사라면 이전 행사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주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경찰 등이 관여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정립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련 법률과 판례가 형성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평소에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이 기존의 형사법 법리에 따르면 책임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 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의 경우에도 교량 제작자의 과실과 공사 감독 공무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일방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형사법 법리대로라면 각자의 과실이 존재하고 누구의 과실도 결정적인 원인이 안 될 때는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과감하게도 과실범의 경우에도 사전 공모가 있을 수 있다. 과실범의 공동 정범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형사 책임을 지웠습니다. 지금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계에서는. 그렇지만 이 대법원 판례는 형성된 이래 유사한 판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재난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판례가 형성된 것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매뉴얼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만으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한 입법이 가능하고 실행 과정에서 그 수정 과정은 충분히 거쳐서 일정한 기준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최 측이 분명한 축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된다. 용성구청장이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기회에 지자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이것도 좀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지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재난안전법의 하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함으로써 그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행사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수준에 이른다면 일반적인 이 포괄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에 위반되어 국가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위급하거나 사고가 예견됐을 때는 경찰이나 소방대원들한테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현장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지적 주장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이미 지자체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위험 구역을 지정하고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시민의 행동 통제 권력 행사가 예. 자주 벌어지진 않죠. 특히나 예.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흥겨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행 법규상 나름의 통제 근거 법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이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지침을 마련해 둘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침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축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경찰 권한 행사에 따라달라는 사전 홍보를 함으로써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상도 사전에 예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모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불과 사고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징후가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실제로 112에 신고를 해서 여기 사고 위험 너무 높다 이런 신고까지 접수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징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약 2시간 전쯤에 유사한 거리 내지는 같은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사고가 유발될 것 같다는 예.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또 정상적인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에 국가, 지자체, 경찰이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 일반적인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해 조치를 취하는 절차만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 이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사고가 커지게 되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전 대비 없이는 더 이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제 CPR의 중요성, 예. 시급함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데 이제 CPR을 시행을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 대상자가 또는 뭐 성추행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 환자를 위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모두에서 벗어나도록 규정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적재적소의 CPR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예. 응급의료 종사자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충분한 CPR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두려운 상황인데 결과까지 예측하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응급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상 긴급 피난 조항이 있어서 굳이 수사기관이 입건해서 처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긴급 피난 그게 뭔가요? 이 내용이 긴급 피난은 어려운데. 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예.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 그로 네. 인해 또 다른 범죄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굳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응급의료법에 이와 같은 특별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 조항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포괄 조항으로서 긴급 피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니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법 개정안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은 굳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면제 외에도 감경도 포함하고 있어서 형사 처벌의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자는 국회 논의가 현재도 즉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지금 SNS 통해서 아직도 동영상 유포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모자이크 처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희생자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얼마나 긴급한 사고인지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영상 유포된 행위까지 굳이 수사기관이 나서서 처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고 내용이 마무리된 뒤에 이와 같은 영상, 특히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망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만 성립하는 법의 난점은 있습니다만 이 영상 등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유족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이 수사기관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소지도 다분합니다. 네. 자, 박성배 변호사에게 이번 그 참사의 법률적인 부분 짚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중대시민재해 이것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 그리고 이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 마지막으로 중대시민재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이 사건에서 국가나 지자체는 손쉽게 형사 책임을 부담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과 관련해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도로가 국가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공중 이용 시설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이 적용하고 있는 공중 이용 시설은 교량, 항만, 터널 등을 일컫지 일반 도로는 포섭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상 포섭되지 않는 도로 관리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제 합동 감식도 이루어졌으니까요. 수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서 좀 사고 원인 조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